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97페이지 철골구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구조. 자, 철이 뼈골자입니다. 뼈대가 되는 구조가 철골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배웠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두 재료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구조고요. 얘는 철 자체가 어떻게 뼈대가 되는 구조가 철골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63 빌딩 있죠? 이런 것들이 철골 구조의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9.11 테러로 붕괴된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죠? 쌍둥이 빌딩 있죠? 그것이 바로 철골 구조입니다. 그런데 철골 구조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 오사마 빈 라덴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로 충돌했죠. 화재로 인해서 붕괴된 겁니다. 충돌 당시는 붕괴가 안 됐죠. 이겼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몇 개 층의 기둥이 있죠. 다 소실되니까 그대로 때린 겁니다. 그런 형태로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는 거기 장단점 해가지고 나오죠. 철골 구조의 장단점적인 측면. 그래서 얘는 장단점을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점을 알면 대책이 수립되죠. 여러분들도 이거죠. 장점을 이야기하면 기분 좋지만 있죠. 단점 조금 한 번만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기분 팍 나쁘죠? 그래서 여기는 단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점은 제가 공부하라는 것은 좀 학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철골 구조는 철이 뼈대가 된 골조가 되는 구조를 철골 구조인데, 보통 스틸 스트럭처에서 보통 S조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리고 보통 강구조라고도 합니다. 강제를 사용한다 해서 보통 강구조 또는 철골 구조 이렇게 보통 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봐두실 때 이 철골 구조의 단점적인 측면, 단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보통 하재 온도가 900도씨 이상의 하재 온도에 도달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하재가 나면 1000몇백 도까지 보통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재는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단점적인 측면에 2번 내하 피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알아둘 거는 결과적으로 단점이 내하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 내하성이라는 것은 하재에 견딜 수 있는,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하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내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하 피복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하 피복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 구조는 내하 구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안일 비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비내하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비내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비내하 구조의 개념이 된다는 점,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을 몇 번 냈습니다. 그럼 내하 피복 있죠? 내하 피복 2번 기출하고요. 그 다음에 내하적인 구조, 내하 피복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해서 한 몇 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상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실 것이 그 단점에 보시면 거기 3번에 자굴 나오죠? 이 자굴이 발생이 됩니다. 자굴. 자자는 안절 자자입니다. 굴절된다. 자, 상부에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얘가 보통 철은 단면에 비해서 길게 뽑습니다. 그러면 힘을 가하게 되면 얘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굴절 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휘는 것을 자굴이라고 합니다. 굴절되는 것을. 자자는 안절 자자를 써서 여러분 앉게 되면 다리가 어떻게 구부러지죠. 저분들은 안 구릴 수 있습니다.
체조를 열심히 배워서 유연성이 있어 다리를 쫙 180도로 벌리는 분들은 안 이어질 수 있지만 보통 이것을 자굴입니다. 그래서 자굴이 발생이 되죠. 자굴이 발생이 되는 것이 바로 철골 구조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자굴에, 그래가지고 자굴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굴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고려가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철골 구조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실 것이 이겁니다. 자, 이 중요 이 삼총사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점 중에서 자 일단은 자 이겁니다. 철은 대기 중에 개방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죠. 이 녹슬기 쉬운 겁니다. 녹슬기 쉽습니다. 녹슬기 쉽기 때문에 이 녹막이 도장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죠. 녹막이치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 녹막이치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가? 유지 관리비가 어떻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지 관리비가 증대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보통 남성이 철근 콘크리트에 비유하면 되겠죠? 맞죠? 그냥 운동하고 막 튼튼한 데 들어가고 여성은 뭐다? 외모를 맞죠? 그래서 이제 쉽게 라인을 많이 따지죠. 그래서 철골 구조는 라인 형태고 철근 콘크리트보다 체중이 무겁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 그래서 보통 유지 관리비는 철골 구조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지 관리비 측면. 그래서 보통 가구식 구조들이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가구식 구조들이. 그래서 목 구조나 이런 거 있죠? 철골 구조. 얘들은 유지 관리비가 증대돼요. 그래서 한옥 있죠? 굉장히 유지 관리비 많이 들어갑니다. 보기보다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철골 구조의 재료의 표시법이 표기법에가 나오죠. 여기 한 번 나왔었습니다. 14회 때. 그래서 그 밑에 1번 SS가 나왔습니다. 자, SS 해놨죠. 스틸 스트럭처 해놨죠. 자, 스틸 스트럭처의 그래서 약자 앞에 따서 SS 일반 구조형 아병 강제를 스틸의 S 스트럭처가 구조입니다. SS를 딴 거죠. 그 다음에 SM 나오죠. SM 정도 알아두시고 SM은 한번 알아두세요. SM. 자, 스틸 머린이죠. 머린, 원래 머린이라는 것은 M의 머린의 약자 M을 딴 겁니다. 머린은 원래 선박이에요. 선박. 자, 근데 선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용접으로 만들어지죠. 맞아요? 후판 가지고 용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M이라고 한 겁니다. 용접 구조형 아병 강제를 뭐라 한다? SM이라 칭합니다. SM. 보시고. 그래서,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나만 더 조금 알아두는데 SN 거기 안 나오는데 SN. 자, SN은 스틸 U 스트럭처입니다. U자 새로운이죠. U자를 넣은 겁니다. N자를 딴 겁니다. 그러면 스틸 스트럭처는 뭐다? SS. 일반 구조형 아병 강제는 SS라고 하고 이것은 U 스트럭처입니다. U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U자가 들어가서 이거는 건축 구조형 아병 강제를 우리가 S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M하고 SN 두 가지는 한번 기억을 해놔 주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S는 일반 구조형 아병 강제, SM은 용접 구조형 아병 강제, 그리고 SN은 건축 구조형 아병 강제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198페이지 보면 강제의 표기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H형광 가지고 시험에 낸 겁니다. H형광.
자, 형광이라는 것은 먼저 설명해 줄게요. 형광은 무엇을 형광이라고 하는 형광은 자, 이 여러 가지 이 단면 형상을 가지는 이 강제를 우리가 총칭해서 형광이라고 칭합니다. 줄임말에 형광 이렇게 칭해. 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형광이라고 해요. 거기 자 그림 형태를 보십시오. 형상을 가졌죠. 영어 니은자다 또는 거꾸로 보면 기역자도 될 수 있겠죠, 맞죠? 영어 알파벳 H다, I다, 디귿자 형태다 있죠, T자 형태다, 맞죠? 형상,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줄여서 뭐라한다? 형광이라고 칭합니다. 형광.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형광이 있고요, 재료가 강판이 있을 겁니다. 판재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강 구조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게 무슨 강을 많이 본다? 형강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딩 지을 때 있죠, 철골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게 보통 H 형강이나 I 형강 가지고 지금 형강 가지고 지금 보통 HB 많이 들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거는 거기에서 H 형광을 알아두시면 돼요. H 형광. 그림 중에 우측 하단 있죠. 그림 중에 제일 오른쪽. 제가 이것만 강의했는데 얘가 시험에 나올 게 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통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다 공부하지 말아요. 다 공부하면 어떻게? 머리 아파요. 자, 건조기 대표님. 그러면 자 영어 알파벳 뭐처럼 생겼다? H자처럼 생겼다. 이게 H 형광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자, 그러면 이때 상하에 이 날개처럼 내민 부분 있죠. 상하에 날개처럼 내민 부분, 이것을 우리가 프렌지라고 해요. 얘를 프렌지라고 칭합니다. 프렌지.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상하에 이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우리가 프렌지라고 칭합니다. 프렌지. 자, 그러면 프렌지 부분이 무엇을 분담하는가 하면 얘가 힘, 모멘트, 힘은 움직임을 얘가 당합니다. 힘에 대한 것을 움직임을 이것이 힘 모멘트를 분담합니다. 프렌지가 힘 모멘트를 분담을 합니다. 얘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볼을 썼다는 겁니다. 수평 부재로 쓰게 되면 하중이 작용되면 휘어지겠죠, 맞죠? 힘을 갖다 분담하는 것이 프렌지 부분 가지고 힘을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수직재, 이 수직재 있죠? 이것을 웨버라고 합니다. 이것을 웨버, 이 수직재 부분을 웨버라고 칭합니다. 웨버. 웨버가 바로 전단력 분담을 얘가 합니다. 전단력. 자, 전단력이라는 것은 자, 앞전에 배웠죠?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 또는 자르려고 하는 힘을 무슨 력? 전단력이라고 했습니다. 전단력. 그러면 이것이 웨버 부분이 전단력 분담을 합니다. 이것이 전단력을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을 먼저 공부해 두시고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통 그대로 표현을 해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원래 표기법은 좀 다르게 표기하는데 거기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약간 수정해가 합시다. 그 H를 앞에 썼기 때문에 이걸 H라고 하면 안 되고 요거 수정 좀 합니다. 자, 앞에 이렇게 H 써놨죠. H 다시 또 H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걸 높이를 A라고 표기하고 폭 요것을 B, 폭을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두께, 웨버 두께를 T1이라고 하고요. T1. 그리고 프렌지 두께를 T2라고 했을 때 T2. 그래서 여기 B잖아요. 여기 B로 돼 있으면 여기 A입니다. A. 높이가 A로 돼 있어야 된다. A.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야 됩니다. A 해놨죠? A 곱하기 B 곱하기 T1 곱하기 T2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H는 현강의 명칭을 쓰는 거예요. 현강의 명칭. H 현강이야 I 현강이야? 현강의 명칭을 먼저 쓰는 거예요. 현강의 명칭을 쓰게 됩니다. 명칭을 쓰고 그 다음이 이 높이입니다. 현강의 높이를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수직 높이, 현강의 높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다? B 폭을 두 번째 쓰는 거예요. A, B 현강의 높이, 그 다음에 현강의 폭을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두께? T1이 무슨 두께다? 웨버 두께인 거예요. 웨버 두께. 마지막에 프렌지 두께를 쓰는 거예요. 프렌지 두께.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표기법을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비를 해서 뒤를 잘 봐야 돼요. 웨버 두께하고 프렌지 두께 이거 가지고 장난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시해서 시험을 낼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H 다시 예를 들어서 150 곱하기 예를 들어서 150 곱하기 120 곱하기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9였다. 현강의 표시법이었다. 그러면 앞에가 무엇이라 했어요? 현강의 명칭 H 현강. 높이가 얼마 되더라? 이 A가 150이고 폭이 얼마다? 120mm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두께다? 웨버 두께라는 거네. 웨버 두께가 6mm고 프렌지 두께가 몇 mm다? 9mm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걸 쭉 써놓고 다음 H 현강의 자 프렌지 두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웨버 두께가 얼마입니까? 이런 유형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프렌지.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 말이 있으면 제가 벌써 가르쳐 드리지만 프렌지고 수직 부재를 무엇이라 한다? 웨버라고 합니다. 자, 여기 가면 우리나라에는 역사가 철골 구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철골 자체가 없습니다. 구한말까지도 목재였죠. 목재하고 흑벽돌 이런 것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는 그대로 외래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골 구조의 접합부 처리해놨죠. 리벳은 여러분이 적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옛날은 80년도까지는 건축물일 때 리벳 가지고 했으면 쉽게 모르면 이걸 연상합니다. 가위 두 개의 금속을 두 개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부재 필요하죠. 거기 리벳이라고 보면 돼. 그것이 굉장히 커졌다. 건축물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벳은 보통 금속을 달고 가지고 구멍 뚫어서 달고 넣어가지고 탁 때려가 머리를 만들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소음이 심했습니다. 팻말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머리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런 형태가 리벳이었고, 그러면 가위 연결하는 게 리벳이라 생각하면 돼요. 가위 두 개가 연결했죠. 가위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가위 중앙에 연결해놨죠. 거기 리벳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리벳. 자, 그리고 볼트는 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고력 볼트 나왔죠. 고력 볼트를 우리가 고장력 볼트라고 해요. 고력 볼트 또는 고장력 볼트.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강하게 장력으로 팍 쪼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장력 볼트,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볼트 중에 있죠? 검은색 튀는 볼트 있죠? 예, 걔가 고장력 볼트입니다. 일반 볼트는 무슨 색깔입니까? 일반 볼트는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일반 금속 색깔이죠? 이는 막 쇠 색깔인데 이제 검은색 띄는 거 있죠? 그게 고장력 볼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구상 이런 데 가보시면. 그리고 용접 나오죠? 용접 접합. 자, 그런데 접합법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접합법이 접합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4가지가 있잖아요. 접합 방법이 용접 있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접합이 사실 용접 접합이에요. 용접 접합 얘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고장력 볼트 접합이 좋습니다. 근데 이 고장력 볼트 접합하고, 근데 요거는 장자는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스타일에 따라서 교수님들 출제할 때 장을 고장력 볼트 이렇게 낸 경우도 있고 고력 볼트 이렇게 내신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넣었다 뺐다 자유입니다. 관계 없어요. 그러면 고장력 볼트 접합하고 리벳 접합 얘들은 동격으로 봅니다. 얘들 둘이는. 그래서 일반 볼트가 제일 약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시험은 누가 대장이다? 용접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얘들 둘이 넘버 2 한다 하는데 요새 요건 잘 안 써요. 어디로 갔나? 이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얘 아니면 얘 접합법으로 사용된다 보시면 된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서도 그래도 얘가 중요합니다. 용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 그것이 발달될 수 있을 때마다 용접 기술이 상당한 걸 차지했죠. 우리나라 사람들 용접 기술이 좋답니다. 섬세한 걸 잘합니다. 지금은 중국한테 조선이 많이 넘어가죠. 걔들이 뭐 단가 때문이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용접 접합. 그래서 이 용접 접합이 장단점 나오죠.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장점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용접 접합은. 그러면 용접의 장점 그거 해놨죠? 거기 2번에 보면 모재의 결손이 없다 해가 나오죠. 모재. 자, 모재의 결손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겁니다. 얘들 세는 전부 다 무엇을 해야 돼요? 볼트를 끼우든 리벳을 우리가 끼우든 간에 무슨 뚫기가 필요합니까? 구멍 뚫기가 필요하잖아. 얘들 맞죠? 얘들은 구멍을 뚫어야 돼요. 얘들은 구멍 뚫기를 해야 돼요. 구멍 뚫기가 필요하지만 용접은 얘는 구멍 뚫기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한 거예요. 얘는 구멍 뚫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면 결손이 있더라 없더라? 없잖아요. 근데 얘들은 구멍 뚫기가 필요하니까 단면 결손이 생기잖아요. 결손이 발생하는 반면에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면 결손이 발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단면 결손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접합이다? 용접이에요. 얘가 그래서 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재료 절약을 할 수 있는 게 용접입니다. 용접은 재료를 절약할 수 있고, 근데 얘들은 볼트 하려고 하면 공 뽕뽕 뚫어야 됩니다. 그럼 뚫은 재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사용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자, 주문했는데 내가 구멍 뚫기를 했으니까 단면 결손이 생겼으니까 돈 애누리 해주세요 이제. 공제해 주려고 하면 공제해 줍니까? 싸게 해주려면 안 해주죠. 그래서 단면 결손이 얘들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재료 절약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접합법에서는 재료의 절약이 된다는 문장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얘는 구멍을 뚫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금속을 대고 용착금을 두 개 부착하는 거죠. 일체성을 확보하는 게
용접접합이 됩니다. 근데 용접접합은 누가 필요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배워도 기술자 중에서도 기술력의 차이가 많아요. 맞아? 경력 10년에 다 같은 경력 10년 아닙니다. 용접은 맞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해 두실 거. 그래서 재료가 단면 결손이 없기 때문에, 모재의 결손이 없기 때문에 재료가 뭐다? 절약된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장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4번 체크. 접합 두께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얘들 있죠. 얘들은 구멍을 뚫어가야 하잖아. 이 세 가지는 구멍을 뚫어가 하다 보니까 두께의 제한을 둡니다. 얘들은. 그럼 여러분들 구멍 뚫어가 이렇게 꽉 조아주면 쉽게 여러분들 적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종이를 갖다 일반 종이를 탁 해를 호치케스로 탁 하죠. 찝습니다. 종이를. 그런데 완전 호치케스로 찝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얇았을 때는 호치케스 굵기가 얇지만 이 많은 걸 찝기 위해서는 어떻게 커지죠? 호치케스 직경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자, 이 접합 부재의 두께에 제한은 얘들은 접합 부재의 두께의 제한이 있습니다. 접합 부재의 자, 이 두께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직경에 그럼 볼트나 리벳 있죠? 이런 직경의 5배 이하입니다. 직경은 지름 직경의 5배 이하의 제한을 둡니다. 5배 이하의 제한을 보통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경이 20mm 볼트에 리벳이었다. 그럼 얼마만큼? 100mm만큼. 5배입니다. 제한을 둡니다. 그러면 누구는 제한이 거의 없다? 용착금속을 채워 넣어서 있죠? 둘이 딱 부착시키면 되니까 제한이 거의 없다. 그런데 누구는 얘는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는 그 측면. 그래서 장점을 2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나오기 전부터 제가 2가지 공부하게. 요거는 출제했고요. 재료의 절약 개념, 강제 단면 결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접합 부재의 두께 제한이 없는 것도 누구다? 용접이다. 그 2가지는 꼭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단점 나오죠. 단점은 1번 책 가시고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의존도가 높다. 그래가지고 1번은 그 단점의 1번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거죠.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뭐 됩니까? 이 접합부의 양부가 결과적으로 좋냐 나쁘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숙련도가 좋은 사람이 했을 때는 접합부의 품질이 우수할 수 있는 거고, 그 반면에 초보자가 왔어요. 초보고 뭐 어떻게 돼요? 잘할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초보생한테 배우면 여러분이 두려운 경우도 있죠. 물론 저도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처음 강의실에 있었을 때 얼마나 더웠는지 강의로 와가지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뭔가 하면 남성분들 많은 데 들어가서 수업한 게 아니라 여학생들 전부 다 있는 데 들어가서 남성분은 한두 분 있고 전부 다 여학생들이었습니다. 미대 이런 데 그런 데 출신들이었는데 딱 들어가서 앞에를 못 보고 강의했지 않습니까? 칠판만 계속 보고 땀 뻘뻘 흘리면서 50분이 어떻게 지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용접구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 접합부의 이 품질 확보나 있죠? 이 양보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용접의 치성 파괴가 우려요. 치성은 이것을 치성이랄게. 치성은 자 이럽니다.
변형하려고 하면 이게 변형이 되나 보십시오. 탁 파괴되죠.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치성이라 해요. 치성. 보통 강제는 무슨 치성이 아니죠. 맞죠? 인성이잖아요. 변형은 있지만 어떻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죠. 맞죠? 여러분들 쉽게 이겁니다. 철선. 여러분들 용어로 철사람 해야죠. 철선을 이리 휘어버리면 변형은 생기지만 안 떨어지죠. 맞죠? 파괴되지 않는 성질은 인성이고,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은 뭐다? 치성이다. 그럼 원래 강제는 무엇인데? 인성 성향을 띠고 있는데, 용접부 하게 되면 약간의 용접부 부분이 어떻게? 치성 파괴가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 특히 그리고 여러분들 저런 경우 있죠. 사람도 추운 데 나가면 약간 좀 무리가 따르죠. 보통 온도 조금 있을 때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거로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를 많이 드셨습니까? 불량과자? 불량과자 많이 드셨잖아요. 쫀딕 이런 거. 고무, 먹는 고무 형태. 여름엔 잘 늘어나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딱 부러면 치성, 이제 탁 부러지잖아요. 그런 게 무슨 성? 치성입니다.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뭐다? 쉬운 성질. 그럼 저거 보시면 되네요. 자, 뭡니까? 저기 이렇게 쌀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지고 있죠. 과자를 팡 뻥튀기 만들죠. 이렇게 넓게 만든 거죠. 이렇게 탁 하면 어떻게 탁 부서지죠. 그런 게 무엇이다? 치성. 변형하려면 파괴되는性질을 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지고 시험을 냈어요. 4번 가지고. 그래서 1번, 2번 공부해놓고, 피로 강도는 이거는 뭐 별도로 시험 낼 거고, 피로 강도라는 것은 이 피로 강도야. 반복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피로 강도예요. 쉽게 여러분들도 계속 피곤해도 어떻게 빨리 회복하면 피로 강도가 큰 거고, 그런데 반복된 하중에 파괴되기 쉽다는 것은 피로 강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적 검사법이 어떻게? 어렵습니다. 자, 쉽게 접합부 검사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접합부 검사가. 왜 그런가? 유관 검사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어요. 우리도 인체 내부를 검사하기 어려우니까 있죠? 아프면 어떻게 돼요? 저기 의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열나요? 맞아요? 어떻게 아파요? 이래고 어떤 데는 처방이 다 똑같죠. 거기 온손 병원 의원에 온 손님 전부 다 약이 처방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다르게 아파가는데도 그런 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종합병 같은 데 가면 엑스레이는 기본이고, 맞죠? 엑스레이는 기본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초음파도 있고, 맞죠? 이러고 같이.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뭐죠? 굉장히 초음파 탐상법도 자기 문말 탐상법에서 굉장히 뭐다? 접합부 검사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이 검사법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슨 검사법이다? 용접접합입니다. 용접접합이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 이겁니다. 근데 가장 육안으로 검사하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검사법이 용이한 것은 리벳 접합은 리벳은 가열해가고 팻말로 두들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 불량입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다. 육안 검사로 거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법이 용이한 것은 리벳이고 검사법이 어려운 것은 뭐다? 용접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200페이지 뭐 보의 유형별 그거 나오죠. 뭐 판보. 원래 판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판은 뭐다? 플레이트잖아. 영어로. 판이 무엇이다? 플레이트. 강판, 이 후판 플레이트를 가지고 조립이나 또는 무엇인가 하면 용접해서 만드는 것이
플레이트보, 판보입니다. 플레이트보. 우리나라 말로 판보의 개념이죠. 자, 이건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 교량의 보로 많이 씁니다. 교량, 다리.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건축물에는 사람이나 가구나 이런 물건들이 하중으로 가해지지만 교량에는 뭐다? 트럭이나 기차나 이런 것이 가죠. 그럼 엄청난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형강, H형강이나 I형강 보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보를 어떻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판보, 플레이트 거드 판보로 보통 가는 거예요. 플레이트 거드, 그것을 판보라고 칭합니다. 판보.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1번 조금 공부해 놓으면 돼. 프렌즈는 주로 힘 모멘트에 저항하기 때문에 커브 플레이트로 보강한다. 체크하세요. 커브 플레이트. 자, 커브 플레이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덮판입니다. 덮어주는 판이다, 강판이다, 그죠? 커브 플레이트가 덮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커브 플레이트 덮판입니다. 자, 그러면 판보, 자, 형강을 갖다 용접이나 강판을 용접이나 또는 형강을 대서 조립해서 판보를 만들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다가 덧대어 준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덧대어서 이렇게 덧대어 준 판입니다. 덮어주는 판이라 해서 무슨 판? 커브 플레이트 덮판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커브 플레이트. 우리 이거죠. 밥 위에 덮어주면 무슨 밥이에요? 덮밥이죠? 뭘 덮어주냐? 낙지 덮어주면 낙지 덮밥, 맞지? 제육 덮밥 이렇게 하죠. 덮어주는 판이에요. 덮판. 판보에는 이게 나와요. 판보하면 뭐다? 커브 플레이트 덮판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브 해놨죠? 웨브는 아까 뭐다? 수직재를 뭐라 했어요? 웨브라 했고, 그 다음에 2번에 스티퍼너 나오죠. 자, 스티퍼너는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웨버가 무엇을 분담한다 했어요? 아까 전단력을 분담해요. 그런데 강제니까 절단되지는 않잖아요. 자굴이 되죠? 휘어버려, 맞죠? 자굴이 생기니까 여기에 이렇게 대어주는 거예요. 전단력 보강을 목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 이렇게 설치해주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스티퍼너라고 하는 거예요. 스티퍼너. 그것을 스티퍼너라고 합니다. 스티퍼너. 스티퍼너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스티퍼너는 웨버의 자굴 방지 목적입니다. 자굴 방지 목적. 간혹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거죠. 드레스를 입으려고 하는데 옆에 살이 이렇게 삐져나오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정 속고 딱 되는 거지. 그런 개념이 스티퍼너다. 그래서 이거 시험 아까 단점이 뭐라 했어요? 철골은 자굴이 생길 수 있다 했죠? 자굴을 고려를 해주었겠죠? 그래서 이거 시험 2번이나 낸 거예요. 스티퍼너는.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허니콤보 나오죠? 허니콤보. 허니콤보는 무엇을 허니콤보라고 하는가 하면 허니콤보는 외부에다가 구멍을 뚫은 거예요. 자,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볼을 봤을 때 이렇게 프렌지하고 이렇게 외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H 이런 볼을 썼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외부 부분에다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이 외부 부분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외부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관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런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 보통 이거죠. 그러면 닥터나 배관, 건축 설비 배관이 여 밑에 들어가면 이 밑부분에다 판자를 틀어야 되죠. 그럼 여기에 배관 이런 게 지나다니면 이만큼 층 높이가 작고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럼 외부 쪽에 구멍을 뚫어 놓은 보가 무슨 보다? 허니콤보입니다. 허니콤보. 그럼 허니콤보는 거다가 꼭 체크하세요. 이거는 허니콤보는 어디에 구멍이 있는 거다? 외부에. 외부에 구멍을 낸 거예요. 외부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저거 딱 나오죠. 청고절감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쉽게 허니콤보의 경우는 이 허니콤보는 청 높이를 갖다가 청 높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청고라고 하죠. 청 높이를 청고라고 잡네. 청고. 청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청 높이를. 허니콤보는 무슨 높이를? 청 높이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허니콤보는 외부에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건축 설비 있죠. 건축 설비 이런 배관이나 이런 덕트 등의 설치가 어떻게? 용이해요. 설치가 용이한 것이 바로 허니콤보가 됩니다. 허니콤보.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보 나오죠. 하이브리드. 자,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카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카. 하이브리드 카가 전기차 아니죠. 하이브리드 카는 전기차 아니죠. 하이브리드는 뭐가 하이브리드입니까? 두 가지 있어야 돼. 가솔린 기관하고 전기 있죠? 배터리 두 가지 동시에 쓰는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H형광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H형광, 용접형광인데 재질을 다르게 한 겁니다. 외부하고 프렌지를 재질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프렌지 부분 있죠? 이 프렌지는 고강도 재료를 쓰는 거예요. 얘를. 이거는 고강도를 쓰고요. 이 외부 부분 있죠? 외부 부분은 저강도 일반 강제를 쓴 거예요. 이 강제가 다른 겁니다. 얘하고 얘가 재료가 틀린 거예요. 하나를 고강도를 쓴 거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도 두 개를 접목한 거죠. 두 가지를 접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명심하세요. 하이브리드보는 다 고강도를 쓴 것이 아니다. 뭐만? 프렌지 부분만 고강도를 쓴 거예요. 프렌지만 고강도를 쓴 거예요. 프렌지 부분만 고강도를 쓰고 외부 부분은 저강도 강제를 이용한 거예요. 보통 저강도 일반 강제라 해야 저강도 강제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이브리드 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지붕 및 방수 구조에서 지붕 구조의 요건 및 물매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물매에 대해서. 자, 이것은 뭐 다른 개념에, 자, 우리 지붕, 여기 아닙니까? 자, 지붕이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건이. 자, 그래서 간단히 이거죠. 그 1번에 보면, 아이고, 물 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가 왔는데 그 비가 방으로 다 들어온다. 안 되겠죠? 그래서 그 1번 해놨죠. 지붕의 구조 요건. 수밀하고 내수적이고, 맞죠? 물에 견딜 수 있는 걸 뭐다? 내수성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 뭐다? 내풍. 바람이죠? 바람풍 아닙니까? 지붕이 바람만 불으면 날려가면 돼,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서른도시가 좀 싫어했었죠? 바람자 들으면, 맞죠? 옛날 그 서른도시가 뭐 가지고 떴습니까?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그거 하면서. 그래서 옆에서 그때는 가발이 이렇게 붙여가는 게 아니었다 카대.
그래서 옆에서 바람이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랐다고. 안 그래도 서른도 씨가 그때 어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던데, 그거죠. 내풍지 날아가면 안 되죠. 근데 요새는 어디 됩니까? 완전 고정이 돼 있죠. 좋다고 하네. 근데 관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구적이어야 되죠. 오래 가야죠. 1년마다 지붕 내구라는 것은 이겁니다.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 쉽게 수명 긴 것이 무엇이다? 내구성입니다. 내구적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은 사실 3번 가지고 냈어요. 그 열 전도율 가지고. 자, 열이 잘 전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지붕이 열을 너무 잘 전하면 여름에는 어떻게 찜질방 됐다가 겨울에는 냉방 됐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지붕 재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머리털이 열을 잘 전하는 재료입니까? 적게 전하는 재료입니까? 모르시면 한번 딱 차두리 운동선수 있죠? 축구선수처럼 한 밀어보세요. 그럼 느낄 거예요. 이것이 열을 잘 전하나 안 전하나. 그러면 테스트 해보면 돼. 직접 밀어보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 겨울에 이 머리털 없이 여기 호일을, 알루미늄 호일을 딱 감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알루미늄 호일이 열의 전도율이 커요, 적어요? 열을 잘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옛날 그 고기 많이 구워 드셨어요? 호일에다 많이 구워 드셨죠? 참 좋은 내용이었죠? 저는 호일에 구우면 안 먹었어요. 알았기 때문에. 자, 알루미늄은요, 열에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금속 이온화돼가지고 나중에 치매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절대 호일에 구워 드시지 마시고, 그다가 또 고기만 구워 드시면 좀 다행인데, 그다가 또 삼겹살은 또 뭐하고, 돼지고기는 뭐하고 같이 구워야 더 맛있습니까? 김치하고 같이 구워야 되죠. 김치 넣고 산 팍팍 해가 아니면 팍팍 녹아들어 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열 전도율이 커야 된다, 적어야 된다? 적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시험 냈습니다. 이거 상식이죠, 상식. 지붕 재료가 열 전도율이 크면 여름은 덥고 겨울은 어떻게? 춥습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이 제가 이거 가지고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대물매. 자, 물매라는 것은 먼저 물매는 경사 기울기를 물매라 해요. 물매는 경사 기울기를 뭐라 한다? 물매. 자, 그런데 설비 쪽에서는 구배란 용어를 써요. 구배. 고바이. 우리 가파르다 고바이라 했죠? 학년이 좀 되시는 분은 들어봤을 건데, 고바이다만. 경사가 심하다. 일본의 잔재죠. 그래서 물매, 경사, 기울기 이렇게 다룹니다. 이 물매, 경사, 기울기는 보통 이걸 기준 잡습니다. 자, 지붕 크기는 다양하죠. 지붕 크기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물매는 기준을 잡아야 되죠. 그럼 보통 직각삼각형의 기본 원리잖아. 그러면 수평 10에 대해서 뭐 10cm라고 해도 되고 또는 10이라고 해도 되면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로 나타내는 게 이 수직 높이로 수평 10에 대한 수직 높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직각삼각의 원리는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나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 동일 비율로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 10에 대한 수직 높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cm 수직 높이가 3cm였다. 그러면
그냥 3cm 물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3cm 물매. 또는 3cm 물매 하기 싫다. 10분의 3물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3대 10물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3cm 물매, 10분의 3물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매는 경사 기울기를 물매라고 칭한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물매, 대물매하고 뭐다? 대물매가 나오죠. 자, 기본적인 있는 거 말고 뜬물매는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백과사전 이런 데는 기본이 없는 거예요. 원래 물매는 대물매하고 대물매만 원래 구분합니다. 이거는 수평 10에 대해서 수직 높이가 10cm라는 거예요. 10cm가 되면 똑같잖아, 양변이.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경사도가 몇 도가 나온다? 45도가 나오죠. 그럼 정확히 45도 경사 10cm 물매, 이것을 대물매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대물매라고 하고, 대물매. 그러면 수평 10에 대해서, 수평 10cm에 대해서 수직 높이가 10cm 이상 되는 것들, 그럼 45도 이상 되는 게 많을까? 10cm보다 큰 것이 많겠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 경사도가 더 가파른 경사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10cm 이상 되는 물매, 그래서 45도 이상 되는 물매를 총칭해서 대물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대물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가지고 시험을 낸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대물매하고 대물매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물매하고 대물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백과사전 이런 데 보도 대물매하고 대물매만 있어요. 기억하세요? 대물매하고 대물매. 일단 기준만 아시면 돼요. 뜬물매는 주택관리사에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물매하고 대물매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물매. 자, 그리고 비교할 때, 이겁니다. 물매를 급하다 또는 완만하다 비교했을 때 A하고 B하고 비교할 때, 그래서 비교할 때 물매를 경사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물매가 경사잖아요. 경사 기울기잖아요. 이때는 이런 걸 씁니다. 대다 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다 뜨다. 그러면 두 가지 A하고 B를 비교할 때 대다, 그래서 대개한다, 물매를 대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개한다, 뜨개한다 이렇게 씁니다. 비교할 때 뜨개한다, 대개한다. 그러면 대개한다는 것은 바로 급경사로, 급한 경사로 한다는 거고요. 급한 경사로 처리한다는 거고, 뜨개한다는 것은 완만한 경사로 우리가 표기한다 이 뜻입니다. 뜨개한다, 물매를 뜨개한다, 대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교할 때. 그러면 A와 B가 있다. A 지붕하고 B 지붕이 있을 때 이럴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A가 있었고 얘가 B가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지붕도 있을까 합니까? 맞죠? 그럼 B하고 C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랬을 때 얘보다는 얘가 이렇게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럴 때 대개한다, 뜨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붕 면적이라고 봅시다. 지붕 면적인데 지붕 면적이 얘보다는 얘가 크죠. 그러면 면적이 크면 위에 내리는 눈의 양도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설 양도 많아지잖아. 그럼 물매를 가파르게 해야 됩니까? 만만하게 해야 돼요? 급하게 해야 돼요? 급하게. 그럴 때 대개한다, 뜨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A하고 B하고 비교할 때.
자, 기본을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홈통공사가 나오죠. 201페이지 하부에 보신 물처리 과정에서 홈통들이 나오고 있는데, 홈통은 보통 이것을 홈통이라 하죠. 보통 홈통은 왜 나오게 됐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 봐요. 기와지붕이나 초가지붕에서 홈통공사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처리하는 공사. 기와집은 처마 부분에 별도로 없죠. 그냥 빗물이 떨어지잖아. 초가집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가 도입되면서 홈통공사가 돌았는가 하면 이 슬레이트. 새마을 운동하면서 초가지붕 걷어내자 하면서 이 슬레이트 만들었죠. 슬레이트에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기다 돼지고기를 많이 구워 드셨어요. 이 발암물질인데 성명 모르고 기분 좋게 구워 먹으시네. 맞죠? 많이 구워 드셨죠. 이게 막 특히 기름을 쫙쫙 빨아들이니까 또 맛있어. 맞죠? 공사장에 가면 이거 막 구워 먹습니다. 맞죠? 엄청 구워 먹었어. 저도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저 어딘가는요, 이상하게 그 집이 구워 먹는데 맛있대. 그러니까 내가 굽는 데를 살짝 가봤어요. 여기다 굽고 있더라고. 어딘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이겁니다.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물이 그냥 내려오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바닥을 갖다가 흙을 다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있죠? 이렇게 홈통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마에 설치하면 처마 홈통. 간단해.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할 건데 뭐 처마 홈통이다. 깔때기처럼 생겨서 사람으로 보면 이게 물 내려가는 순서, 이게 지붕털이잖아. 물 내려가는 순서가 어디 먼저 갑니까? 이게 처마 아닙니까? 끝이잖아. 요리 물이 내려가죠. 처마 홈통, 깔때기, 맞죠? 이게 장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선홈통. 옛날 13회 때 농담 무르는 순서 가르쳐줬는데, 처마, 깔때기, 장식, 선홈통 이랬더니 딱 한 분이 틀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도 틀린 분이 있어요. 물 내려가는 순서입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끝났어요. 나중에 나올 거는 별도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방수 구조 있죠. 여기서부터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